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차기 정치조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만 딱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차기 지도자 이 지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했는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공관위원장, 누가 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뽑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요, 그동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여당의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일부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 당연히요. 저도 이제 보도해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 자, 요거에 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변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거는 다양성의 문제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거부를 했습니다. 일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겠는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재명이가 이 신년사, 보도자료를 통해서 뿌린 신년사에는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맹자의 말씀을 이용해서 한 거지만, 이재명의 이 폭력성이 바로 이 대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 뭐라고 했냐면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통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차이가 없다. 자, 이러니까, 자기 누구 사촌, 그 성추행범, 변호까지 쓴 것이 이제 또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야당에, 그것도 제1야당의 이 당대표가 맞느냐. 단순하게 사법 리스크 차원이 아니라 이 마인드에도 상당한 이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오늘부로 완전히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자, 이거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자, 경찰로 이관됐을 때의 문제점, 여러분들께서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보셨겠지만,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맨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의 지금 이 변화가 되겠는데요. 리얼미터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살짝 긍정평가율이 올라갔어요. 36.3에서 37.2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36.3이 12월 둘째 주니까, 이게 이제 1월 이제 첫째 주니까요, 거의 한 3주, 거의 한 달 만에 약 한 1% 정도, 0.9%가 이제 올라갔어요. 요 얘기는요, 이제 올라간다, 떨어진다, 요거보다는 이제 그 하방 경직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추락하지 않을 국면으로 조금 밑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이제 이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긍정평가가 올라간 것은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6.4 인천 경기, 그리고 서울에서 3.3. 그리고 이제 이 하향 추세가 이제 센 데가 어디냐? 야, 충청권에서 7.6%나 빠졌습니다. 자, 인천 경기에서 6.4, 서울에서 3.3이 올라갔는데, 충청도에서 7.6,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많이 빠졌네요. 5.1.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이제 긍정평가율의 이 연령대를 본다면 매우 이례적으로 40대가 7.0, 그리고 30대가 3.9가 올라갔습니다. 요 40대 7.0,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40대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실망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보면요, 이 보수층에서 1.4, 그리고 중도층에서 1.2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7.0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바로 40대 이재명 지지층의 붕괴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39에서 38.1로 0.9가 빠졌어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 41.6에서 43.6으로 2%나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거 말이지, 이거 리얼미터 여론사가 이거 맞아? 이제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나오는 거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이 호남에서 3.3%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70대 이상과 40대. 좀 여기에서도 아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대에서 7.0. 그리고 국민의힘도 40대에서 8.7. 그래서 이 40대의 이변 현상이 지금 굉장히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충청도에서 9.8, 서울에서 4.5, TK 뭐 전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충청도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9.7. 그리고 TK 지역에서도 7.8%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PK 지역하고 40대에서 민주당이 지금 빠졌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우선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은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 일정한 방향성을 지금 거론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 차기 지도자 순위와 관련해서 자,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지금 들쭉날쭉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등락풍이 굉장히 심하다. 자, 이걸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자, 특히 말이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본다면,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듯이, 자, 여기 보세요. 10월 10일에서 12일, 10월 이제 두 번째 주 지금 되겠죠. 요때 22% 정점을 찍습니다. 요거는요, 지난 5월 달에 찍었던 22%하고 같은 프로예요. 그래서 21을 정점으로 해서 쭉 빠집니다. 12월까지. 19%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연말 여론조사거든요. 이 갤럽. 여기서 22%로 다시 같이 올라가요. 최고 수준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요.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첫째 주에 보면 12월 5일 날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19, 우리가 이제 16,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3%를 앞섰는데 그 이재명의 경우는 3% 밖에 못 올라갔지만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6에서 24, 무려 3배에 해당되는 8%가 아주 수직 상승했어요. 그래서 요 큰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은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월 30일 날 11%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24%까지 올라가요. 2배 이상. 요게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미래 지도자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이제 이건 컨벤션 효과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예, 요 도표에서도 여러분께 이제 이 도표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요 도표를 보시면 좀 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야? 예, 궁금하다. 이렇게 되면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대, 이재명은 22인데요. 이준석이 3, 홍준표가 2, 그리고 이낙연도 2, 그리고 이탄희, 안철수, 오세훈, 김동연, 원희룡, 유승민, 이게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기 선거와 관련한 그야말로 이 차기 주자와 관련해서 사실상 한동훈과 이재명으로 딱 굳어져 있다. 나머지 이제 홍준표, 이낙연 뭐 2%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3%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전혀 없다. 그럼 이제 연령적으로 본다면 특히 홍준표와 이낙연은 이걸로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는 사실상 이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약한 거 아니냐. 그나마 이준석이는 나이가 85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40도 안 됐어요. 이준석이는 뭐 지금 이제 정치 뭐 한 80까지, 뒤에 얘기도 80까지 했잖아요. 요걸 보면은 이준석이는 이 대선 임기 5년으로 간다고 해도 한 뭐 40년, 그러니까 8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거는 뭐 생리학적인 연령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인물 댐댐이 측면에서 이준석이는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어렵다. 예, 기회는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지금 뭐 언제적 안철수입니까? 벌써 이제 2010년대부터니까요. 벌써 15년이 됐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안철수는 더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같이 싸가지 없다. 이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준석이는
통상적인,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 이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 갈 때의 그 어떤 실력, 요거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조차도 정치판에서는요, 그런 더하기 빼기 산수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 인격,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죠. 그리고서 인격의 토양 위에서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더군다나 무슨 당대표 정도도 아니고 차기 지도자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인간적 자질이 실력보다도 더 높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이준석이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한 차기 지도자 이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고, 특히 60대하고 7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은 50대하고 4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본다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부울경과 그 다음에 TK,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 압도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갤럽 여론조사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오늘 이제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제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번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D-100일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 지금 조사입니다. 여기에 자기 지도자 조사도 넣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자, 여기 제가 이제 화면을 너무 키우다 보니까 이 지역이 나오지 않는데, 자, 이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줄여야 되겠네, 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빨간 거고, 이제 이재명이가 파란 건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43.3대 37.3, 6%로 리드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기 인천에서는 지금 이재명이가 우세하다. 그래서 경기는 45.2 대 38.5. 그래서 한 7% 정도 이제 앞서고 있고,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41.6 대 38.7. 한 3%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경기 인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경기는 본인이 이제 앞마당했잖아요. 성남시장에 2번, 그 다음에 경기지사. 자, 그리고 이제 경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또 누가 앉아있죠? 김동연이가 앉아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7% 정도 차이가 나고, 그나마 인천은 이제 3%로 막은 것이, 인천도 이제 야당세가 본래 강한 데다가, 왜냐면 송영길이가 여기서 해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제 판 자체가 강하고, 그나마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인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유정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기의 절반인 여기 경기에서 7%, 인천에서 한 3%, 이렇게 절반 정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좀 앞으로 말이죠.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것도 지금 지난 6월보다도 수도권 전지 지역에서 이 한동훈 적합도가 좀 올라갔어요. 요게 이제 컨벤션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한동훈 지금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지금보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힘 및 뭐라고 그럴까요? 의석수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30%에서 40%로 높아요. 예. 자, 그리고요, 이재명 시대 민주당 총선 예상 결과도 서울, 인천에서는 의석수가 줄어서 원내 일당이 못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는 의석수가 줄어도 과반은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 모두 말이죠. 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해야 할 과제가 뭐냐? 공정한 공천을 뽑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당정관계의 변화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직적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직적 관계를 갖다가 수평적 관계로 바꿀 수 있느냐? 요 질문에 대해서는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47, 49.5, 46.9. 그리고 가능하다. 좀 고칠 수 있다. 이거는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31.8, 26.1, 29.7로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큰 여론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중요 현안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공천위원장을 지금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공천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냥 쌈질 않아야 되고,
누구 사람 끼워주고 누구 사람 안 끼워주는 이런 이 공정성이 또 담보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내용 자체가 이기는 공천이어야 된다. 여기서 이기는 공천이라는 게 뭐예요? 경쟁력 있는 공천.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공천. 여기서 보면은요, 이미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갖다가 이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 기자, 요 사람을 갖다가 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보임을 했지 않습니까? 요걸 보면은요, 이기는 공천이 곧 여기서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더 많은, 그래서 이 경선을 좀 이제 이 용산에서 내려온 이런 출마 후보자들도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거는 뭐 경선을 통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베네핏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공천. 예, 그래서 이 전략 공천을 좀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신년이사를 마친 뒤에 이 인선 기준에 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공정한 공천이고 이기는 공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충분히 이거를 해낼 사람을 갖다가 신중하게 찾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김건희 특검 대신에 도이치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요, 도이치 특검 역시 여러 차례 총선용 악법이다. 그 법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길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민경호 노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사퇴한 거, 이거는요, 과거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발언이어서 노인 회장에게 따로 사과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제 이 비대위원을 선임할 것이냐, 요거는 차차 생각해 보겠고, 상징성을 보여줄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모시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동 비대위장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요, 본인은 한국노총 출신의 배우자가 중국 국적, 그리고 자기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라고 하는 이 문제제가 됐는데, 요거에 관해서는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때 오히려 강해지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정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한영동 비서실장, 이거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일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자, 보니까요, 이 관련 보도를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사실로 보이는데, 이거를 갖다가요, 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물론 민주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 독재, 공산주의하고 차이 나는 게 이제 다양성이겠죠.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형태의 자유 개념이 있는데, 그 자유의 개념 속에는 이제 다양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배우자가 중국 국적이다. 그런데 그냥 중국 국적이 아니라 벌써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국적을 갖다가 국적을 갖다가 우리 한국 쪽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 쪽으로 이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공산당 간부인데도 인데다가 그 다음에는 민노총 간접단 사건,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특히 노총과 연계된 측면에서의 의혹이 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다양성의 개념으로 과연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이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이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어요. 언론이라든가 SNS에 나오고 있는 문제점, 한 5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1번이 바로 뭐냐? 배우자가 16년째 국적 취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자, 부인 이름이 이성화 씨인데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데 2020년 4월 기준으로 결혼한 지 16년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영동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후보자와 배우자의 국적이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뭘 또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말이죠. 두 번째가 장인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였다는 겁니다. 연변 부시장을 지낸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 출신.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이 중국 공산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강조하던 이념 대결의 이 적국 공산당 고위 간부 출신, 이게 과연 비서실장으로 적임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간첩과 형 동생을 하는 사이였었다. 이런 또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1월에
국정원하고 이제 경찰에서 적발한 민노총 간첩 사건의 연루자, 그리고 북한 노동당 입당 의혹자로 밝혀진 석건호 씨하고는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동 의원이 좌파 성향의 노동 전문 매체인 매일노동 뉴스가 이 뉴스에다가 2010년도 10월에 기고한 칼럼을 보면은 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노동자들의 대장정을 응원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 만났던 석건호 동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라면서 저도 동의합니다.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요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요거 수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의혹사 뭐냐,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느닷없이 국민의힘에 지금 출마해가지고 출마했다는 거, 이게 배신자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안중에는 노동자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자, 그런데 2020년 3월 9일날 출마 기자회견 때는 느닷없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다. 이 배신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의혹은요, 이 월간조선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촛불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3월 14일 김영동 의원이 박근혜 파면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을 쓸어낼 수 있었다. 이런 글을 쓰고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지금 참석했다고 보수 가치와 이 정체성을 비난하고 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체성은 과연 뭐냐? 요렇게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러한 대여섯 가지 의문과 관련해서 딱 다양성,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참, 참 깊이 있는,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체크가 이미 뒤늦었지만은 별도의 이거는 이 해명이 더 깊은 요 상황과 관련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단순하게 다양해. 그리고 내가 지금 인기 좋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넘어갈 거야. 요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냐. 예, 요런 점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우리 국민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요, 이번 선거가 말이죠. 이 집토끼들의 이탈이지만은 집토끼들끼리의 경쟁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는 1%만이라도 더 받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중도층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자, 이 비서실장 한 사람의 이런 것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론 이거 연좌제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심상치가 않다. 왜냐하면 특히 말이죠. 지금 중국이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이미 개입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특히 조선족들이 이제 지금 뭐 시의원까지, 부천 같은 경우 부천 시의원으로까지 조선족이 들어갔는데, 이 조선족도 정체가 지금 거의 뭐 중국의 정보기관에 포섭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동훈 비서실장의 발언도 중요하지만은 당사자가 깔끔하게 해명하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재명이 오늘 신년 인사에서 정말 끔찍한 발언을 했네요. 자, 신년사에서 맹자를 이용해서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 예. 자, 그리고 작년 한 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가가 없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재명인가. 예, 그러면서요, 이태원 참사, 이때도 국가가 외면했고, 전세 사기 문제, 이것도 국가가 외면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해병대 사건 수사, 이것도 집단항명 수개가 됐는데, 이 박대령이요.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물가, 금리, 이민생 경제 파탄 지경이고,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노인,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요,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위기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야당 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의 절망은 뭡니까? 오늘의 절망은 이재명 같은 인간이 당대표가 되고 또 총선까지 지휘한다는 거. 요런 인간을 야당에서는 두고 여기에 충성 맹종해가지고 또 공천 받기에 목을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점. 요런 점이 우리 국민과 지난 1년 내내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인간 참 이재명이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금년부로
이제 경찰로 완전히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이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 간첩행위가 있다. 그러면 국정원이 내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해요. 그 공식적인 수사에는 압수수색까지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속 영장 신청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본질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시행령만 뜯어 고쳐갖고 관련 정보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시행령. 자, 이 시행령으로다가 그야말로 법이 있어가지고서도 대공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시행령 수준 가지고 이 엉거주춤하게 수사권 일부, 수사권 정도가 아니죠. 그저 이 대공수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업무를 하도록 한 거,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대공수사권이 이 경찰 동아리인데 지금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느냐?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몇 가지 이제 보완책을 쓰고 있어요. 전체 안보수사 인력을 갖다가 금년도에 724명에서 내년도에는 1127명으로 약 56%를 증원합니다. 그리고 순수 대공수사 인력도 700여 명에서 종전이 700여 명으로 두는데, 종전에 이건 400여 명보다 약 75%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이 있는데 그 산하에다가 안보수사단을 신설해요. 그래서 안보수사단 인력을 갖다가 142명인데 요거는 종전에 49명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보 전문가의 신규 인력을 20명 정도 또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냐? 문제가 뭐냐? 지금 경찰에서 안보수사 인력으로 별도로 지금 관련다는 이 안보수사 인력 중에서 말이죠. 대공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수사를 지휘할 간부 80여 명 중 절반가량도 지금 안보수사 경력이 겨우 3년 미만밖에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 자체도 초보 경찰이고 안보수사를 할 담당 수사관들도 초보 전문성이 없는 경찰들이 맡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안보수사단 이 규모가 142명에 불과하는데 안보수사단 요원 중 대부분들이 다 대공수사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경보관 승진자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31명 중에도 안보경찰 경력자는 한 명도 없다. 이래놓고서 무슨 경찰이 안보 이 대공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구속영장하고 기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입수한 수사 첩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경찰 국정원에서는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첩할 수 있는 정보에는 또 첩보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왜냐면은요, 여기 이제 천망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해서 경찰에 넘겨줘야 돼요. 예, 이 소스, 정보 역량에 노출받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상당한 이 국정원의 이 업무 수행에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대공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난 것, 이거 자체가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력 보강 규모도 그렇게 상당히 원래 계획도 못 미치고 말이죠. 예산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산도 없죠. 전문성도 없죠. 조직도 최근에 다 신설돼 있죠.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수사 역량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또 늘려줘야 되는데, 과연 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국정원에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나 조정이 되겠느냐. 참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간첩수사 경험하고 해외 첩보망, 요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는 경찰로 넘긴 수사권을 갖다가 이게 좀 보완할 수준이 아니고 다시 원복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국정원으로 다시 원복시켜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강화시켜도 이게 참 어려운 국면인데, 요즘 김정은에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재인의 실정 중에 대표적인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